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고들 합니다. 낳아준 은혜보다 길러준 정이 더 깊을 수 있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여인으로부터 친자식보다 더한 헌신을 받았던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단 하나의 소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교도소에 갇혀있는 한 사내를 찾아가 달라는 부탁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얼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용서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부산에 본사를 둔 큰 조선회사의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죠.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보면서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아마 제 유년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제 모습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경남 거제도의 작은 조선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어릴 적 기억 속 거제도는 늘 바다 냄새와 쇠 녹는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와 함께 금속 가루 냄새가 났는데 어린 저는 그게 아버지만의 특별한 향기라고 생각했었죠. 주말이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 낚시를 하셨고 그렇게 잡은 생선을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해 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선박들. 그때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화투를 치시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일거리 삼아 푼돈을 걸고 노시는 거라 아버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시골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도박에 점점 빠져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화투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새 고스톱 도박장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배를 타고 통영까지 나가서 불법 도박장에 드나드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지만 당시에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마다 싸우셨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어머니의 도박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어디론가 새어나가기 시작했죠. 용접공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꽃 앞에서 하루 종일 서 계셔야 했고 안전모와 보호장갑을 껴도 화상을 입기 일쑤였거든요. 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이 젖었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이 어머니의 도박 빚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아버지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추궁하셨고 어머니는 처음에 발뺌을 하시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죠. 빚이 이미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셨고 어머니는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루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면 잃은 돈을 다 되찾을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도박꾼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는 어머니도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셨던 거죠.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일과는 참으로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죠. 어머니는 도박장에 가 계셨고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야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데 저는 그런 평범한 것조차 누릴 수가 없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고 오신 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숙제를 다 했는데도 왜 텔레비전을 보느냐며 호통을 치셨고 밥을 먹다가 흘리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손찌검을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기분이 어떨까? 오늘은 맞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그때는 왜 우리 집만 이런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들 집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밝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우울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미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을 보니 오늘도 도박장에서 돈을 크게 잃으신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어머니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운이 너무 험악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는 왜 이렇게 라면만 먹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면밖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어머니 자신이셨는데 말입니다. 반찬을 해놓지도 않으셨고 장을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를 확 밀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저는 그대로 가스레인지 쪽으로 넘어졌죠. 그 순간 펄펄 끓고 있던 라면 냄비가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제 왼쪽 팔과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허둥지둥 물을 끼얹어 주셨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익어가는 냄새가 났고 저는 고통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이도 화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3도 화상까지는 아니어서 피부 이식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한동안 흉터가 남을 거라고 하셨죠.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붕대에 감긴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소에 강해 보이시던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크게 싸우셨죠.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며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양육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챙기시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없었으면 나도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다.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이런 시골에서 썩지도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 인생을 망친 거라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 일이 바쁘셨지만 최대한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셨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셨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려고 야근을 줄이셨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요리도 배우시고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셨어요.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시는 것은 분명 벅찬 일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고 흰머리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40대 초반이셨는데 50대처럼 보이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만큼 제가 성공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독학으로 성적을 올렸죠. 아버지께서 학원비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학원에 안 다닌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저는 머리가 나쁘지 않았는지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으면서 왜 또 결혼을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이혼을 하시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생선을 떼어다 팔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이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그분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처음 그분을 만난 것은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그분이 아들과 함께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은 수수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답게 손이 좀 거칠어 보이셨지만 웃으실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따뜻해 보였죠. 우리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화려하게 꾸미시고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셨는데 이분은 정반대였거든요. 그분은 저를 보시며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민서야, 안녕. 아줌마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죠. 목소리도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첫 번째 어머니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회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인 그 녀석은 첫눈에 봐도 불량해 보였거든요. 머리는 염색을 해서 갈색이었고 귀에는 작은 피어싱이 있었으며 말투도 건들거렸죠. 교복 셔츠에 단추를 풀어 헤치고 바지도 일부러 내려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양아치였습니다. 식사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니 저를 흘끗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저는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녀석도 저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아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녀석과는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분과 재혼을 하셨고 저희는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부산 영도에 있는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영도는 부산에서도 오래된 동네로 언덕이 많고 좁은 골목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바라보면 부산항과 자갈치 시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새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곳과 가까워서 그곳으로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도 가야 했어요. 거제도에서 다니던 학교를 떠나 부산의 학교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서러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죠.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그 녀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그 녀석의 이름은 박태호였습니다. 저보다 2달 늦게 태어났지만 덩치는 저보다 훨씬 컸고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는 소위 노는 애들과 어울려 다녔고 선생님들에게도 자주 불려갔죠. 새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지만 태호는 어머니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면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어요. 저희 둘 사이의 갈등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태호는 저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태호를 철저히 무시했죠.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태호가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제 방에 들어오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한 번은 태호가 제 책상 서랍을 뒤지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며 뻔뻔하게 웃었고 저는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호는 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제 신발을 숨기거나 제 교과서에 낙서를 하거나 밥 먹을 때 저를 놀리곤 했죠. 야, 공부벌레. 오늘도 도서관이야? 하면서 비웃었고 제가 반응을 보이면 더 신이 나서 놀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고함을 지르며 싸웠고 새어머니께서 말리셔야 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저희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새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왜 저 녀석 편만 드시느냐며 서운해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새어머니께서는 결코 태호 편만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 편을 더 많이 들어주셨어요. 태호가 저를 괴롭히면 단호하게 혼내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위로해 주셨죠. 민서야, 태호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아줌마가 잘 타이를게. 하시면서요. 하지만 사춘기였던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상황 전체가 싫었고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대학에 가면 무조건 독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계셨죠. 저는 처음에 경계를 했지만 새어머니께서 워낙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제 침대 끝에 앉으시더니 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호의 친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태호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새어머니의 전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대요. 그것도 모자라 새어머니를 때리기도 했고 어린 태호에게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태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새어머니는 결국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셨고 혼자서 태호를 키우시며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태호를 챙기는 생활을 몇 년간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태호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왜 그렇게 삐뚤어졌는지는 이해가 되었죠. 저도 친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쩌면 태호와 비슷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상처를 공부로 승화시켰고 태호는 반항으로 표출했던 것뿐이에요. 새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태호와 잘 지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건드리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달라는 것이었죠. 새어머니께서는 이 가족이 잘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둘이 최소한 큰 싸움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태호와 친해질 자신은 없었지만 새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태호를 철저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눈에 보여도 안 보이는 척, 귀에 들려도 안 들리는 척 하기로요.
그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더욱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오를수록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명분이 생겼거든요.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다 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핑계로 집을 피했고 성적은 점점 올랐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0등 정도 하던 성적이 3학년 때는 전교 3등까지 올랐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칭찬하셨고 아버지도 뿌듯해 하셨어요. 새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하느라 밥을 못 먹을까봐 항상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면 따뜻한 야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신경 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태호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졌고 심지어 일진 무리와 어울린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다른 학교 애들과 패싸움을 했다느니 오락실에서 돈을 뜯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죠. 새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들 때문에 자주 학교에 불려가셨고 아버지도 머리를 싸매셨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볼 때마다 더 심하게 비아냥거렸죠. 야, 모범생. 오늘도 열심히 책이나 팠어? 하면서 비웃었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왔는데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교 5등 안에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성적표를 보고 있었는데 태호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 녀석들은 뭔가 흥분한 표정이었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같았죠. 태호는 저를 보더니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닥거렸고 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태호가 갑자기 제 성적표를 낚아채더니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봐. 우리 집에 천재가 살아. 전교 5등이래. 그러면서 역시 우리 집 모범생은 다르다며 비꼬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서 성적표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계속 친구들 사이에서 성적표를 돌리며 저를 놀렸죠. 공부만 잘하면 뭐해. 여자친구도 없잖아. 그 말에 친구들이 박장대소를 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태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주먹을 휘둘렀죠. 제 주먹이 태호의 볼에 명중했고 태호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태호도 저를 때렸고 저희는 거실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태호의 친구들은 말리는 대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장을 보고 오시던 새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말리셨고 결국 저희 둘 다 한 대씩 맞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먼저 시비를 건 것은 태호인데 왜 저까지 맞아야 하느냐고 항의했죠. 하지만 새어머니께서는 싸움은 둘이 하는 거라며 둘 다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져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제도 할머니 집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새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새어머니께서 계속 문 앞에 서 계셔서 결국 문을 열었죠. 새어머니는 손에 약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싸우다가 입술이 터졌거든요. 새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미안하다. 태호가 먼저 잘못한 거 아줌마도 알아. 근데 아줌마가 태호한테 너무 강하게 혼내면 그 애가 더 삐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둘 다 잘못이라고 한 거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봤거든요. 새어머니께서도 이 상황이 힘드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덧붙이셨습니다. 민서야, 아줌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태호한테 많이 참아줘. 걔도 아픈 애야. 아빠한테 맞으면서 자랐거든. 그래서 세상이 다 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면 걔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저는 속으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태호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같은 집에서 살았죠. 그게 저희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선소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첫 모의고사를 막 끝낸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급하게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고 거기서 새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아버지께서 선박블록 용접 작업 중에 발판이 무너지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셨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데다가 아래에 있던 철 구조물에 부딪히셔서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부축해 주시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만은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니 없이도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마저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믿는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아버지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실 앞에서 새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고 온몸이 떨리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버지가 무사하시기를, 그저 무사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고개를 저으셨거든요.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유일하게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 떠나버린 거니까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이제 아버지마저 잃은 저는 진짜 고아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선소 동료분들과 친척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다만 새어머니께서 제 곁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신 것만 기억납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저보다 더 슬프셨을 텐데도 저를 먼저 걱정하셨죠. 밥은 먹었느냐, 잠은 잤느냐 항상 물어봐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걱정도 되었는데 친어머니는 결국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거제도 고모에게 들으니 연락은 했지만 오지 않겠다고 했대요.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셔서 옛날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나요.
전 남편 장례식에 가는 것이 새 남편한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에게 그 사람은 이미 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께서 계신 거제도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어디 친척 집에 얹혀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전학을 가야 하나 대학은 어떻게 가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죠. 그런데 새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죠. 민서야, 앞으로도 아줌마랑 같이 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데 왜 저를 데리고 있으려 하시냐고 여쭤봤죠. 저는 새어머니와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었으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저를 책임질 의무는 전혀 없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아줌마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를 내 아들로 생각했어. 아버지하고 결혼하면서 너도 내 자식이 된 거야. 그건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변하지 않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줌마한테 부탁도 하셨어. 민서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아줌마가 너 절대 안 버려. 걱정하지 마.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왜 저를 책임지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산재 보상금 때문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친어머니 때문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께서는 제 그런 의심을 눈치채셨는지 덧붙이셨습니다. 민서야, 아줌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산재 보상금도 내 통장에 다 넣어줄게. 아줌마는 그냥 내가 잘 컸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버지도 바라시던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아들인 새어머니께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제도 할머니께서는 이미 연로하셔서 아픈 몸으로 손자를 돌볼 형편이 안 되셨고 고모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저를 맡아주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거절을 했고요. 만약 새어머니께서 저를 내쳤다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시설에 들어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새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신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업재해 보상금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새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오시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으셨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새어머니께서 극구 말리셨습니다. 민서야, 너는 공부만 해. 대학에 잘 가는 게 아줌마한테 보답하는 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새어머니의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했고 모의고사 성적은 계속 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도 노려볼 만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부산대 법학과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서울로 가면 새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거든요. 저는 새어머니 가까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태호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기는 했지만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죠. 처음에는 부두에서 하역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두었습니다. 힘들고 돈도 적게 준다는 이유였죠. 그 후로는 이것저것 일을 해보았지만 오래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당 배달,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 등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다 몇 달을 못 버텼어요. 새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지만 태호는 어머니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만 달라고 손을 벌렸죠. 사업을 시작한다느니 투자를 한다느니 하면서 새어머니께 수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새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친아들과 의부사들 사이에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부산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새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급하게 오시느라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로 집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민서야, 정말 대단하다. 아줌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저도 처음으로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순간 새어머니께서는 더 크게 우셨어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죠. 저도 울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이렇게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새어머니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기도 하고 직접 얼굴을 보아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은 없었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었습니다. 법대생이라 과외비도 꽤 받았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호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태호가 또 무슨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박에 손을 댔다느니 사채를 썼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태호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니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하고 태호가 밉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전혀 모르고 돈만 축내는 녀석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동아리에서 만난 한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처음 사귀어 보는 여자친구였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같은 법대였고 꿈도 비슷했어요. 저희는 1년 넘게 사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집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필 태호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태호는 예전보다 더 험악해 보였어요. 문신까지 하고 있었죠. 수진이를 보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께 수진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반가워하시며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죠. 해물찜에 회에 갈비찜까지.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직접 사오셔서 온종일 요리하셨대요. 그날은 그렇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태호도 식사 중에는 별로 말을 걸지 않았고 수진이도 어머니와 잘 대화를 나눴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서 오빠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나도 저런 시어머니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좀 그만 만나자는 거였어요. 오빠, 미안해. 나 생각 좀 해봤는데, 우리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수진이는 그냥 마음이 변했다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 피했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다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공부도 손에 안 잡혔죠. 교수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2달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죠. 어느 날 집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태호와 수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정말 제 전 여자친구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태호는 오히려 씩 웃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형. 오랜만이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성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태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죠. 태호도 맞서 싸웠고 저희는 놀이터 바닥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주민들이 말려서 싸움은 끝났지만 저는 그날 태호와 완전히 남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호가 일부러 수진이에게 접근해서 꼬드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진이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해서 저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이 사실 빚더미에 앉아 있다느니, 제가 사실 다른 여자가 있다느니, 우리 어머니가 사실 술집 여자 출신이라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려. 수진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왠지 찜찜해서 저와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호가 자신을 다독여주니까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었죠. 수진이한테 화가 나기보다는 태호한테 더 화가 났습니다. 왜 굳이 형의 여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태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수진이랑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형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거라고. 형이 행복해 보여서 짜증났다고. 자기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형은 뭐든지 다 잘 되니까 배가 아팠다고요. 저는 그냥 태호와 영원히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태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냈죠. 명절에 집에 가도 태호가 있으면 방에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저는 절대 태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녀석하고는 못 지내겠어요. 저 녀석이 이 집에 있는 날은 제가 안 올게요.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저는 곧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집에 갈 일도 줄었죠. 어머니께만 가끔 뵈러 갔고 태호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태호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듣기 싫다고 잘랐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죠. 아내는 같은 회사 후배였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생겼어요. 쌍둥이 아들이었죠. 아내는 저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 결혼을 무척 기뻐하셨고 손주들을 정말 예뻐하셨죠. 저는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반면 태호는 계속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채업에 연루되었다가 폭행 사건까지 저질러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채 독촉하러 갔다가 채무자하고 시비가 붙어서 크게 다치게 했다나요. 어머니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태호에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께 더 이상 돈을 뜯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요. 옆 가게 아주머니께서 119에 신고해 주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요. 길어야 서너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시지 않았으면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아줌마는 괜찮아. 너 잘 크는 거 봤으니까 여한이 없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예쁜 애들 낳고 아줌마가 바라던 게 다 이루어진 거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꼭 낳으셔야 해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유연 근무를 하게 되었죠. 아내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손주들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셨죠.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가족 사진도 찍었죠. 어머니께서 보고 싶다고 하신 바다에도 모시고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바다 참 좋다. 아줌마 어릴 때는 여기서 많이 놀았거든. 그때는 백사장이 더 넓었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서야, 아줌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부산 교도소에 가서 유태호라는 사람 좀 만나고 와다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태호요? 그게 누군데요? 가면 알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태호? 태호가 이름을 바꿨나? 그런데 왜 어머니께서 그 녀석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다음 날 저는 부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교도소라는 곳을 처음 가보는 거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엄격한 보안 검색.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접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유태호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계속 생각했죠. 혹시 어머니의 옛 지인일까? 아니면 친척 중에 교도소에 간 사람이 있나?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태호였습니다. 아니, 태호가 아니라 유태호라고 해야 맞겠군요. 10년 가까이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건들거리고 불량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지쳐 보이는, 그러면서도 눈빛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태호는 교도소에서 어머니 성을 따라 이름을 유태호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새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분노만 치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형. 태호는 씩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이 녀석이 있을 수가 있지? 어머니가 왜 이 녀석을 만나라고 하신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해서 날 여기로 오게 한 거야? 태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어머니한테 부탁했어. 형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10년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내다가 이제 와서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형, 잠깐만.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방진 태호가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미안해. 뭐? 내가 그동안 형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진심으로 사과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이 한두 가지야? 내 물건 훔치고 내 여자친구 꼬드기고 어머니한테 돈 뜯어가고. 그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나.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알아. 내가 한 짓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근데 형,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한 번만 들어줘.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질투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만 받았는데 저는 좋은 아버지를 두고 사랑받으며 자란 것 같아서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형은 뭐든지 다 잘했잖아.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하고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근데 나는 뭐야? 맨날 혼나고 맞고 문제야 소리 듣고. 형 보면 내가 더 비참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형을 괴롭히면 내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 병신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일, 수진이 말이야. 그것도 정말 미안해.
솔직히 나 그 여자 좋아했던 것도 아니야. 그냥 형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거야. 형이 행복해 보여서 짜증났거든. 나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형은 뭐든지 잘 되니까. 그래서 형 여자친구 빼앗으면 내가 이긴 것 같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형한테도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여기서 3년 넘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결국 다 내 탓이더라. 남 탓하기 바빴지 내 자신을 안 돌아봤던 거야. 아버지 탓, 세상 탓, 형 탓 다 했는데 사실 문제는 나였어. 태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 그 좋은 어머니 두고 왜 그렇게 속을 썩였는지 이제 와서 후회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는 거 알면서도 돈만 뜯어가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근데 난 그때 몰랐어.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어머니니까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짜 개쓰레기였어.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면서.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면회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너희 둘이 화해하는 거 보고 싶다고.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둘의 화해를 바라고 계셨구나. 형, 나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야.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뭔데? 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잘 모셔줘. 나는 여기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출소해도 반년은 더 있어야 해. 그때까지 어머니가 계실지도 모르겠고. 형이 내 대신 효도해줘. 제발.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태호를 미워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물론 미운 마음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감정이 한 번의 사과로 풀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태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말 안 했어? 태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 형한테 지는 것 같아서. 형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거잖아. 그래서 싫었어. 근데 여기 와서 많이 바뀌었어.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지 않더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어. 접견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출소 언제야? 반년 정도. 그때. 시간 되면 마중 나갈게.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태호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수십 년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요.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태호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태호 만나줘서. 그 애도 많이 변했지? 네, 어머니. 예전 태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애도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민서야, 아줌마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겠니? 네, 말씀하세요.
태호 미워하지 마. 그 애도 많이 아프고 외로운 애야. 아줌마가 떠나고 나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너희 둘뿐이야. 서로 의지하며 살아. 제발. 저는 그 부탁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태호와 가족처럼 지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둘의 화해를 바라시며요. 임종하시는 순간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민서야, 태호, 잘 부탁해.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에는 형 집행정지를 받은 태호도 왔습니다. 교도관과 함께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열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어머니, 불효자 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진작 잘하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나는 뭐 한 거야. 다음 생에는 진짜 효자로 태어날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태호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 때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출소하면 연락해. 밥이라도 같이 먹자.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진심이야? 어머니 약속이니까.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태호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태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 가족으로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노력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서로 원수처럼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실 테니까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마저 사고로 잃었지만 새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셨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저와 태호의 화해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소원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어쩌면 태호와 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둘 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태호는 거부했던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일 겁니다. 저는 새어머니의 사랑으로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태호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랜 세월 쌓인 미움을 단숨에 녹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